오늘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이후의 경제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1. 박정희 시대의 유산과 혁명적 변화. 박정희 시대는 한마디로 혁명의 시대로 요약됩니다. 18년간의 집권기 동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대부분이 이때 만들어졌으며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조선, 방산, 원자력 등이 모두 박정희 시대에 그 기반을 다졌습니다. 반면 반도체 산업은 전두환 정권 시기에 시작된 유일한 예외로 언급됩니다. 이처럼 박정희 시대는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등장은 5.16 군사 정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65만 대군 중 3,500명이라는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한강을 건넌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쿠데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혁명 공약은 밥도 못 먹는 국민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당시 한국 사회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군사 정변이 아니었다면 박정희가 집권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은 당시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시사합니다. 제2공화국 장면 정부 시절의 의원 내각제는 극심한 정쟁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혼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싸움만 하다 끝났을 한국 사회에 군부가 개입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2. 민주주의와 권력에 대한 철학적 성찰. 5.16의 배경을 언급하면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권력의 속성과 이를 견제하는 제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는 본능이 있으며 이는 개인이나 집단, 심지어는 다수의 국민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은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고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곳곳에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 주재자로서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하며 국회와 사법부 역시 서로를 견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다수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소수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여론 자체를 견제하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폭주를 막는 제동장치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승만 정부 시절 의원 내각제 시도는 권력자들이 서로 싸움만 하다가 국가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5.16은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군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군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었고 특히 미국 웨스트포인트 등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보고 배웠으며 만주국에서 일본의 경제 개발 과정을 목격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는 군부가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박정희 시대 경제 개발의 기원과 외부적 요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계획은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부는 민생고 해결을 위해 민영화된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 원화를 찍어내는 단기적 대책에 의존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63년 수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당초 760만 달러로 예상했던 수출액이 갑자기 2,600만 달러로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이승만 정부 시절 만들어진 공장들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팔려나간 결과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현상에서 수출주도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국가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뿌려놓은 씨앗이 박정희 정부에서 결실을 맺은 사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탁월한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이승만 정부가 시작한 경제계획의 초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4.19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했고 장면 정부가 이를 5개년 계획으로 정교화했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역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 초안을 가져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행했습니다. 4. 박정희의 독일 방문과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이어주는 인연.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은 단순히 경제 차관을 얻기 위한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방문은 이승만 시대부터 시작된 한국과 독일의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철강 공장 건설 특명을 내린 후 독일 기업 데마그사가 인천의 소형 용광로와 아변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사업가 아이젠버그가 독일 정부를 대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박정희 시대까지 이어져 한국 기업인들이 독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제일모직과 동양시멘트 등도 독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에르하르트 서독 수상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라와 아우토반을 건설하라는 두 가지 조언을 합니다. 이는 각각 한일 국교 정상화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우토반 건설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중공업 육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5. 수출 지향 정책과 글로벌 마인드.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에 수출 급증 현상을 목격한 후 경제를 철저히 수출 지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당시 식민지배를 겪은 신흥 독립국들이 주로 수입 대체 정책을 택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수입 대체는 자국 시장만을 보고 공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어 제품의 원가가 비싸지고 결국 경제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북한이 현재 이러한 내수 지향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비판받았던 포항제철의 103만 톤 규모 공장이나 연간 생산량 100만 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 건설은 모두 수출을 염두에 둔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이러한 과잉 투자는 결국 세계 시장에 제품을 내다 팔면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회장 등 당시 기업인들의 모험적인 정신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6. 유태 자본과 정보력의 역할. 우리는 한국 경제 발전에 숨겨진 조력자로 유태인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김우중, 정주영 회장 등 여러 기업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태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본의 제공을 넘어 시장의 큰 흐름을 내다보는 뛰어난 정보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유조선 가격이 폭락했을 때 유태인 자본가들은 3년 후 유조선이 부족해질 것을 예측하고 정주영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배를 사도록 도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자체적인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유태 자본과의 연결고리 역시 박정희 시대 이전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아이젠버그는 유태인 사업가로서 한국과 독일의 경제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박정희 정권에게 유태 자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도입 과정에서도 캐나다의 캔두 원자로 도입을 위한 차관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7. 한일 국교 정상화와 민족주의의 극복. 박정희 정권은 서독 방문에서 에르하르트 수상의 조언을 받아들여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정치적 명운을 건 모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식민지 경험이 있는 대다수 독립국들이 과거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자유무역을 멀리하고 수입 대체 정책을 택했던 것과는 달리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의 제일교포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는 구로공단과 같은 수출산업공단 조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같이 일본에서 성공한 제일교포 사업가들이 고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강한 민족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민족주의를 벗어난 글로벌 지향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증산, 수출, 건설이라는 슬로건과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는 이러한 그의 경제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970년대 중화학 공업투자 역시 내수 시장을 넘어선 수출을 목표로 삼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내수 지향적 중화학 투자로 인해 실패의 길을 걸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8. 결론으로 격동의 시대, 비범한 리더십. 박정희 시대는 1963년에 수출 급증, 1964년에 서독 방문과 월남전 참전 결정, 그리고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단기간에 연이어 발생하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하나하나가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최고급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뛰어난 학습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시대는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된 경제개발의 초석과 해외 인맥, 그리고 서독과의 관계 등 수많은 외부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이라는 독창적인 길을 개척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시대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